그러면 지금부터 라이팅 마야 아놀드 라이팅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바이러먼트 아티스트 김보근이고요. 지금 함께 옆에 여기 큐브렉스 서창혁 매니저님 함께 와 계세요. 인사해 주시죠. 와 계세요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아티스트님께서 옆에 계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제 말을 가로채지 마세요. 이번 웨비나는 조금 편하게 이게 하는 웨비나라서 막 무겁게 가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옆에 분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이야기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룩뎁 기초 웨비나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팅 그리고 조금의 렌더링 파트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선 순서는 PBR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라이팅에서 중요한 IBL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HDRI 그리고 마야로 넘어가서 라이트와 렌더 세팅에 관련돼서 보도록 할 거예요. PBR은 우선 저번 룩뎁 강의 시간에도 잠깐 했었었는데 이거 조금 대부분 많이 지금 현재로 넘어온 것 부분은 대부분 이걸 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PBR은 Physical Based Rendering이라는 축약어로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표현 기법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빛의 물리적인 현상에 기반해서 빛이 표면과 작용하는 방식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음량 처리 및 렌더링 방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렌더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한 약간 물리적인 수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스페큘러 그리고 라이트 같은 표면 속성에 대해서 이제 현실감 있게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PBR 렌더러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개의 방식이 조금 있어요. 레이트레이싱 방식과 패스트레이스 방식이 있는데 레이트레이스는 Vray 그리고 멘탈레이 방식 쪽들이 사용하는 렌더 방식이고요. 아놀드나 블렌더 사이클 렌더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레이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레이트레이스 방식은 우선 사실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 스캔라인 방식이었나? 그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라이팅을 치고 그 라이팅에서 생성되는 섀도우까지 맵으로 처리를 했어야 돼가지고 조금 옛날 방식이었었는데 방식이 진화하면서 레이트레이스 방식이 나왔어요. 레이트레이스 방식은 GI를 만들기 위한 바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톤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약간 점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사용해서 GI 바운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포톤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돼요. 만들게 되다 보면. 그래서 이 발생한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파이널 게더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즉 오브젝트와 그림자를 렌더하기 위한 방법 하나, 바운스를 만들기 위한 포톤을 만드는 방법 하나, 그리고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한 파이널 게더 이렇게 세 개의 분리된 방법을 사용하는 게 레이트레이싱 방식이고요. 패스트레이스는 다 다른 레이트레이스처럼 다 따로따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본 이미지에서처럼 카메라에서 출발한 레이드를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둘 중에 뭐가 안 좋다, 좋다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는 개념이고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패스트레이스 방식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적은 수의 파라미터만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피지컬 베이스드 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방식은 IBL이라는 방식이에요.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이라는 축약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촬영한 중간에 현장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3D 상에서 세팅을 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같은 라이팅을 세팅을 해주는 걸 말해요. 개조가 있는 HDRI라는 맵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 맵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라는 축약어로 최소 16비트 이상 포맷을 가진 이미지고요. 이렇게 개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개조라는 뜻이 어두운 영역에서 밝은 영역까지 모든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요즘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을 때 HDR이라는 이미지로 보통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밝은 부분들은 타잖아요, 사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낮게 낮춰주고 어두운 부분은 밝게 올려줘서 카메라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제 이쪽에서 말하는 HDRI는 이 이미지 파일의 정보 값을 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지금 태양 때문에 다 타서 이미지가 없는데, 이 밝기를 밸류를 낮춰볼수록 태양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미지 정보 값이 낮을 때부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면 이 이미지에서 어두워졌을 때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지 않고 다 그냥 똑같이 이 밝은 부분도 똑같이 그냥 어두워졌었겠죠.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값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태양이 어두워졌을 때도 태양의 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어두운 영역에서부터 밝은 영역까지 모두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빛이 풍부하게 들어가고 우리가 촬영했던 주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물리적인 방식으로 렌더링을 걸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태양은 20스텝 정도의 밸류 값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눈은 보통 15스탑 정도의 밸류를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카메라는 5에서 9스탑, 아마 니콘 카메라가 5에서 9스탑까지 찍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만든 이미지, HDR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5에서 9스탑을 계속 영속적으로 찍어서 그 이미지를 다 풀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밸류를 찍었을 때 20 밸류 정도 혹은 15에서 20 밸류 사이에 HDRI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 HDRI 이미지가 피지컬 베이스드 라이팅에서 물리적인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촬영했던 환경과 똑같이 3D 상에서도 맞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라이팅 값이나 그리고 반사도 똑같이 나타나 줄 거고요. 주변에 촬영했던 그 시간대에 느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라이팅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저희는 그 값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촬영 현장의 값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영화 촬영 그리고 드라마 촬영에서 대부분 HDRI 이미지를 다 촬영을 해서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 이제 HDRI 이미지 촬영할 때 혹은 소스 같은 것들을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크롬볼 그리고 그레이볼 그리고 컬러 차트라는 걸 사용을 해요. 크롬볼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롬 재질의 구 같은 걸로 찍는데요. 요거 찍는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주변의 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만약에 라이팅 아티스트다 그랬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 주변 환경을 확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라이팅을 칠 때 주변에서 이때 환경이 어땠을지 모르니까 요거 가지고 온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제 라이팅 작업을 하게 되겠죠. 라이트가 어느 방향에 어떤 라이트가 있고 어떤 방향에는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때 같이 찍은 HDRI도 이제 같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그레이볼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볼은 이제 빛 방향을 확인하고 주변의 컬러들을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레이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일반인 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되게 힘들어요. 되게 주문을 하면 아마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이 그레이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트한 재질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사실 두 개 다 정확히 CG 값으로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확히 CG처럼 만들 수도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레이볼 그리고 크롬볼 가지고 온 걸 보고 CG상에서 똑같이 맞춰주는 편이기는 해요. 네. 컬러 차트는 이제 주변 환경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레이볼 CG상에서 그레이볼을 만들 때 0.18이라는 값을 사용을 해요. 왜냐면 사실 그레이볼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레이는 블랙과 화이트의 중간값인 0.5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그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치상의 그레이는 사실 여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코닥에서 이게 아마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어떤 게 가장 그레이로 보여지느냐라고 되게 설문을 했던 것 같아요. 코닥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그레이로 인식을 하는 그레이가 여기 있는 이 그레이예요. 이게 수치로 따지면 0.1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사람의 눈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사람의 눈이 빛을 인식을 할 때 이렇게 똑바른 값을 가지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컬러 스페이스의 리니어 워크플로우랑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의 눈이 똑같은 밸류로 인식을 했다면 그레이는 여기 있는 그레이를 봤어야겠지만 사람의 눈은 어두운 부분을 훨씬 더 잘 보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 쪽에서 훨씬 더 빛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레이가 여기 있는 그레이보다는 여기 있는 그레이를 더 그레이로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촬영을 하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때는 대호 촬영을 했을 텐데 형도 같이 나갔었죠? 많이 나갔죠. 정말 대호 때 정말 되게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롬볼 그리고 그레이볼 이때는 대호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퍼가 되게 중요했었기 때문에 퍼볼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색깔과 같은 볼하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 색깔의 퍼볼 이렇게 만들어서 촬영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호랑이 인형도 같이 놔두고 촬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주변의 환경의 정보들을 가지고 왔었던 거였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 이 레퍼런스 볼을 왜 이 앞쪽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이제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이 재질이 반사되는 재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레이 볼의 밑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지? 이게 실제로 맞는 볼인가? 라고 굉장히 많이 좀 아이러니함이 한참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지.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켜왔어. 모든 씬에, 모든 작업이. 그러면 뭐 거의 그렇게 맞춰줘야죠. 사실 그레이볼이나 요 크롬볼이 정확히 촬영 현장에서 똑같이 기존 걸 유지하면서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인 실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찍을 때는 되게 깨끗해요.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손때도 묻고 이리저리 촬영장에서 굴러다니기도 하고 먼지도 묻고 그러다 보면 또 묻고. 얘가 되게 이제 깨끗한 크롬에서 약간 러프니스가 묻은 그런 애들의 크롬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레이볼도 처음에는 되게 매트한 재질로 있다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스펙이 되게 올라와요. 그렇다 보면 되게 이제 밝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 CG 쪽에서 이제 원래 0.18의 그레이를 넣었다면 이제 찍어온 거와 비슷하게 그레이 볼을 수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제 라이팅 값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촬영했었을 때 되게 그렇게 오면 라이팅 작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이제 귀찮은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긴 하죠. 다 이상하게 찍혀왔다면. 그리고 마야로 이제 넘어가서 라이트 기본적인 라이트들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마야.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마야 라이트와 아놀드 라이트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마야에서는 크리에이트에서 라이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놀드에서는 아놀드 탭에서 라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Vlay도 있기 때문에 Vlay도 같이 나와져 있네요. 여기에는. 이 라이트들을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안에 파라미터들만 설명해드리면 비슷한 다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트들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마야 라이트는 보통 디렉셔널 라이트,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 스팟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이렇게 하게 되고요. 보통 나머지 아놀드 라이트에서는 에어리어 라이트, 스카이돔 라이트, 그리고 메시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이 라이트들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라이트는 로컬 라이트와 글로벌 라이트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로컬 라이트는 포인트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스팟라이트 종류들이 있고요. 글로벌 라이트는 돔 라이트,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 보통 선 라이트라고 부르긴 하고요. 기본적인 두 개의 차이는 로컬 라이트는 말 그대로 로컬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컬 라이트는 라이트를 움직였을 때 라이트가 움직인 방향에 따라서 라이트가 따라와져요. 그런 반면에 글로벌 라이트인 돔 라이트나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값에 상관없이 로테이션 값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어디에 놓든 간에 빛의 양은 방향성은 없고요. 위치 값은 상관이 없고요.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로프와 넌 포로프의 가장 큰 차이인데, 로컬 라이트의 같은 경우에는 포로프라는 거는 밝기가 처음부터 똑같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라이트가 있는 부분에서는 밝은데 가면 갈수록 라이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라이트는 반면에 이제 포로프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것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한 번 더 라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렉셔널 라이트를 먼저 보면 마야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놀드라는 탭도 같이 있긴 있어요. 이것도 아놀드에 관련된 렌더러기 때문에 만약에 아놀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 이 탭은 안 뜰 건데, 요즘 마야는 다 기본적으로 아놀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는 말 그대로 컬러 렌더를 걸면서 하죠. 방해면들이 잠시만요. 마야가 잠깐 안 돼서. 한글. 제가 맥을 안 써봐서 지금 맥을 쓰고 있는데 지금 잠깐 버벅거리네요. 맥이 아니라 맥이라서. 이게 조금 컴퓨터가 느릴 수도 있어요. 노트북이라서 느릴 수 있는데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컬러는 말 그대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컬러 바꾸면 컬러를 바꾸는 것대로 라이트가 쳐지게 돼 있어요. 인텐시티는 강도예요. 그냥 쉽게 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리는 만큼 빛의 세기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 디퓨즈는 디퓨즈만 발산을 하고요. 디퓨즈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라이트고요. 스펙은 이제 스펙을 껐을 때 스펙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디퓨즈도 마찬가지로 생성이 되지 않게 렌더가 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섀도우 탭에서는 섀도우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물리적인 라이팅 쪽에서는 섀도우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바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좋은 방식이긴 한데 사실 영화 촬영이나 이런 거 라이팅을 하다 보면 약간의 트릭 같은 걸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 사실 너무 어둡다 했을 때 살짝 올려주긴 하는데 사실 이 옵션은 사실 거의 쓰진 않아요. 쓰진 않고 그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이제 트릭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아놀드 탭에 가보시면 아놀드 탭에서도 라이트 세기와 요 컬러 템퍼리처는 이제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 컬러 값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템퍼리처로 수정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낮출수록 붉어지고요. 오를수록 이제 새벽톤 푸른색의 계통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익스포저도 값이 있어요. 익스포저 값도 올려주시면 이것대로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요 앵글 값이라고 있는데 요 앵글 값이 뭐냐면 이쪽으로 그냥 여기서 봤을 때 앵글 값을 올려주시면 여기 있는 그림자가 지금은 되게 샤프하게 떨어지는데 앵글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림자의 엣지 부분들이 부드러워져요.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솔리드 앵글이에요. 솔리드 앵글이라는 거는 이제 태양의 크기를 정할 때 쓰는 수치 중 물리학적인 수치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를 솔리드 앵글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솔리드 앵글 되게 많이 보셨죠? 바로 이 아놀드 만든 회사 이름이 솔리드 앵글이에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솔리드 앵글로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태양의 크기를 정할 때 쓰는 물리학적인 수치 중에 하나고요. 여기 있는 각도가 이제 태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뭐 수포자기 때문에 물리와는 전혀 마야나 3D를 하시게 되다 보면 이제 물리학적인 거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3D 프로그램 자체가 물리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리학적인 수치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뭐 몰라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알고 있으면 재밌죠. 그래서 선라이트는 이거는 맑은 날 기준이에요. 맑은 날 기준일 때 선라이트는 이제 해가 뜨고 질 때 이제 지평선쯤에 있을 때는 2도 정도의 앵글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정오로 올라갔을 때는 0.5도의 앵글 값을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앵글 값이 작을수록 그림자가 샤프해져요. 이제 정오에 갔을 때 그림자를 보시면 조금 더 칼져 있는 그림자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론 맑은 날 기준이에요. 맑은 날 기준으로 이 앵글 값이 정해지고요. 이제 날씨가 뭐 대기가 안 좋거나 뭐 구름이 낀 날이거나 이럴수록 앵글 값은 점점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앵글 값은 대부분 기본 2도에서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0도 써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2도, 1도에서 2 정도 차이. 사실 크게 값이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사실 비교했을 때의 차이는 조금씩 있거든요. 0도랑 1도만 봐도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팅을 시작을 할 때, 선라이트를 준비를 할 때 이제 그날 촬영 당시에 날씨를 보고 HDR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날씨를 보고 어떤 정도의 흐림이다 하면 그때 이 앵글 값을 입력을 해주고 시작을 해요. 여기 있는 샘플 값은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올려주면 더 렌더링이 오래 걸리지만 더 깔끔하게 렌더가 해주는 값이고요.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크게 볼 건 없고 요뭐 비지빌리티는 이제 이걸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디퓨즈 값이 0이라면 아예 라이팅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스펙이 0이라면 반대로 스펙이 아예 나오지 않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라이팅을 할 때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는 방식이라서 물리적인 라이팅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트릭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야 될 때 쓰는 편이에요. 저는 저거를 굉장히 자주 사용했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게 많이 다르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옛날 PBR 대부분 쓰긴 썼었는데 그 전부터 저희는 옛날 방식으로 많이 썼어가지고 이런 트릭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뭐 라이트 링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거리낌 없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사실 점점 더 트릭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라떼가 되나? 그렇죠. 저희가 아주 되게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죠. 있고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디렉셔널 라이트는 아까 말했던 글로벌 라이트라서 그럼 다시 보시면 이 위치 값이 어디에 가 있든 상관이 없이 라이트가 들어가져요. 단지 여기 로테이션 값만 먹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로테이션 값만 먹고 위치 값을 움직였을 때는 라이팅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에 반면에 로컬 라이트인 뭐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 값에 따라서 지금 너무 라이트가 낮아서 위치 값에 엄청난 상관이 있지. 그렇죠. 위치 값에 따라서 되게 라이트가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에 대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 글로벌 라이트와 로컬 라이트의 차이고요. 뭐 사실 포인트 라이트도 크게 별 건 없어요. 아까 똑같이 컬러, 인텐시티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다만 차이점은 디케이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가기 전에 잠시 에어리어 라이트 가도록 하죠. 에어리어 라이트랑 마야 에어리어 라이트랑 아놀드 에어리어 라이트를 비교를 하면 마야 에어리어 라이트에는 요 디케이 레이트라는 옵션이 하나 있고요. 아놀드 라이트에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포로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 노 디케이인 경우에는 이제 포로프가 없어요. 일정한 빛이 세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걸 인버스 스퀘어 로우라는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역제곱의 법칙인데 이것도 물리의 개념의 하나예요. 어떤 힘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규칙에 해당되는 것은 중력 그리고 빛의 세기 등이 있다고 해요. 이게 이 라이트에서 만약에 이게 라이트라고 쳤을 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라이트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쿼드 뭐라고 4분 1로 줄어드는데 마야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노디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피지컬한 이렇게 물리적인 방식의 라이트는 아니고요. 사용을 하게 된다면 쿼드 레릭 이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아까 보신 물리 법칙 인버스 스퀘어 로우라는 법칙에 따라서 라이트가 이루어져요. 이게 물리적인 베이스인 거고요. 이게 왜 아놀드 라이트에는 없느냐면 아놀드 라이트에는 이미 이 옵션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아놀드는 기본적으로 PBR 라이트이기 때문에 자체에 이미 이 디케이 레이트라는 이 인버스 스퀘어 로우라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따로 옵션 자체가 아예 없는 거고요. 마야 에어리어 라이트와 그리고 여기 있는 아놀드 에어리어 라이트의 차이점은 요거 두 개로 보시면 돼요. 이 디케이를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아놀드에서도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걸 노멀라이즈를 끄면 빛의 세기가 일정하게 나가기는 할 수 있어요. 그에 반면에 마야 라이트는 이제 그 방식을 다양하게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뭐 밑에 있는 또 섀도우나 이런 부분은 아까 했던 거와 같은 거니까 크게 다를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스팟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하다 말았죠. 포인트 라이트는 이 특정 위치에 밝힐 때 많이 사용을 해서 보통 전구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점점 사실 포인트와 스팟라이트는 많이 안 쓰는 추세가 되어져 가고 있죠. 대부분 에어리어 라이트로 많이 해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스팟라이트는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핀 조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통 스포트라이트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라이트를 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라이트죠. 그 대부분 무대, 연극 무대, 뭐 아니면 뮤지컬 쪽에서 주인공을 비출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트인데 이것도 3D상에서는 스팟라이트로 똑같이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또 콘앵글처럼 해서 이것도 넓힐 수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이 엣지 부분에 대한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 여기도 역시 디케이 레이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노 디케이인데 쿼드레릭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물리적인 라이팅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라서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일단 다 지우도록 하죠. 우선 스카이 돔 라이트 가기 전에 다른 라이트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가죠. 또 메시 라이트는 메시 자체의 라이트를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라이트 보시면 라이트가 들어오죠. 이게 지금 아까는 9가 보였었는데 얘를 메시 자체를 라이트로 바꾼 거기 때문에 라이트 사실 특이한 라이트 모양을 가끔씩 뭐 표현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메시를 만들어서 라이트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특정한 라이트 특유의 모양 주로 나는 그 인테리어 쪽에서 그렇죠. 이름 박힌 이름을 딴 네온사인 같은 네. 그런 거를 할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라이트죠. 그때는 모양에 따라서 라이트가 비춰져야 되니까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영화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라이트이기는 해요. 물론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포토매티컬리 맞죠? 발음이 포토매티컬리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 다른 라이터랑 조금 다르게 여기에 포토매티컬리 파일이라고 존재를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쪽에 요런 라이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통 저는 처음 이걸 배웠을 때 IES라는 걸로 배웠었거든요. 여기 아마 V-Ray 맞죠? V-Ray 쪽에서는 IES라는 라이트라고 불렀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파일이 보통 뭐뭐뭐.ies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인테리어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라이트예요. 조명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조명 특유의 라인들이 모양이 잡혀져 있는 조명들이 있어요. 이런 라이트를 표현해 줄 때 이걸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대부분 이 조명 만드는 뭐 필립스나 조명 만드는 회사들 그쪽에서 요 IES 프로파일이라는 걸 제공을 해줘서 얘를 저쪽 라이트에 넣으면 그 만든 회사의 라이트 모양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써보진 않아서 이것도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인테리어 조명이나 아니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이제 그때 땅에 떨어져야 되는 헤드라이트가 특유한 모양이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포탈이라는 것도 사실 라이트 포탈이라는 라이트는 이것도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다른 데에서는 뭐 인테리어나 내부에서 막힌 곳을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될 때, 그때 라이팅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라이트인데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기본적인 돔 라이트나 외부 라이트가 있고 그 라이트를 이제 안쪽에 조금 더 표현해 줄 때 사용하는 라이트인데 이게 이렇게 문 쪽에 라이트 포탈을 설치를 하거든요. 이 설치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차이는 노이즈 발생에 대한 차이가 조금 많이 커요. 없었을 때 이 어두운 안부 부분들에 노이즈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요 라이트 포탈 설치했을 때 라이트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돔라이트 빠졌었죠? 돔라이트 잠시 다루고 하죠. 피지컬 스카이는 사실 이거는 실제 작업을 하면서 피지컬 스카이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때 저 암살 때 한번? 암살 때는 이제 제가 했을 때는 Vray 쓰긴 썼었는데 그때는 Vray는 피지컬 써넷 스카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어떤 한 시퀀스 있었는데 그때 이걸 쓰시긴 쓰셨어요. 그 리그 작업하신 이제 위쪽에 있으신 분이. 근데 이게 되게 영화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사용하기가 조금 너무 힘들어요. 이 건드는 수치에 따라서 되게 라이트가 많이 확 변하거든요. 동요. HDR이 없었나? HDR도 있었는데 그때 이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쓰면서 되게 이걸 조절하기 힘들어서 그때 라이팅을 그냥 저는 그때 한 샷인가 두 샷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따로 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조절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피지컬 스카이는 그것도 물리적인 라이트이긴 한데 조절하는 값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고 해서 사실 영화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나 애니메이션 할 때도 피지컬 스카이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인테리어 라이팅이나 뭐 그거 할 때 되게 많이 쓰긴 하죠. 주변 그냥 한 번에 딱 밝혀야 될 때. 그래서 이건 저도 사실 거의 써본 적이 없는 라이트. 특히나 개인 작업 안 하는 곳 뒤부터는 이거는 거의 뭐 써본 적이 없는 라이트죠. 뭐 스카이 돔 라이트라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HDRI를 가져와서 세팅을 해주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 라이트는 필요 없으니까 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만드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처럼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만든 HDRI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에 그냥 HDRI 만들어서 파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라이트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라이트가 안 나오네요. 저런 것 다시. 라이트가 안 나온다. 잠깐 다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라이트가 갑자기 안 나와서. 라이트 아놀드에서 라이트 스카이돔 라이트 업데이트가 안 되나? 왜 나오지? 잠시만요. 혹시 얘가 에러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됐다. 이렇게 가끔씩 아놀드 렌더 창이 에러가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는 렌더 창을 껐다가 다시 열어주시면 됩니다. 왜 이상하지 그래도? 다시 HDRI 넣어볼게요. 여기 HDRI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구처럼 생성이 되고요. 이게 일종의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서 360도를 다 가진 정보의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가 안쪽에 있겠죠. 그랬을 때 HDRI는 이렇게 개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DRI만 넣었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았을 때 해의 그림. 해의 그림자죠. 이게 해가 있으니까 이미지 밸류가 있으니까
아까 봤을 때 만약에 이게 JPG라면 개조가 없는 이미지였었다면 이 밸류 값을 낮췄을 때 이 해 모양이 안 보이고 그냥 똑같이 이대로 그냥 어두워졌겠죠. 이 모양 그대로. 그런데 이건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빛을 낮췄을 때 이 해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라이트.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피지컬 베이스드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이트고요. 요 라이트 그리고 아까 말한 에어리어 라이트 이렇게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총 라이트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라이트 종류가 이거 말고도 서브적으로 들어가는 라이트가 있어요. 사실 촬영장에서는 반사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반사판이 이거를 저는 말고 이제 외국 회사에서는 이걸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 반사판 자체를 만들어서 3D에서 만들어서 똑같이 했는데 이게 렌더가 미친 듯이 오래 걸린대요. 반사판 같은 걸 세팅을 했을 때 플랜 돼가지고. 반사판까지 세팅을 하면.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에어리어 라이트로 대부분 세팅을 해서 반사판을 리플렉터라고 부르고요. 그 말고 이제 조명을 쳤을 때 앞에 보통 조명 보면 흰색 천 같은 거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디퓨저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다른 회사에서 세팅을 해봤었대요. 그 라이트 앞에 그런 천 모양의 재질을 대서 세팅을 했을 때 이것도 렌더링이 미친 듯이 걸리고 효과는 좋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은 에어리어 라이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라이트는 에어리어 라이트, 그리고 스카이돔 라이트,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아까 디렉셔널 라이트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디렉셔널 라이트와 에어리어 라이트가 똑같이 선라이트 역할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디렉셔널 라이트에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밤 씬을 촬영하는데 달을 표현을 해야 돼요. 달 라이트, 문 라이트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디렉셔널 라이트에서는 라이트 자체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리어 라이트에는 이렇게 이미지 여기 컬러라는 부분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 HDR 이제 개조를 가진 달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라이트에 이미지를 넣어서 달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달의 이미지를 넣었었다면 이 디렉셔널 라이트와 에어리어 라이트는 빛의 풍부함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디렉셔널 라이트는 일정한 빛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지가 들어간 에어리어 라이트는 이제 그 이미지에 따라서 개조가 다르기 때문에 빛의 반응이 조금 더 풍부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혹은 환경에 따라서 이 선라이트를 디렉셔널 라이트로 쓰느냐 혹은 이 에어리어 라이트로 쓰느냐에 따라 많이 갈려요. 요즘 저는 솔직히 대부분 거의 에어리어 라이트로 많이 쓰죠. 어떠신가요? 저는 디렉션 맞습니다. 디렉션이네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하시는 분에 따라서 혹은 자기의 뭐 그거에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룩만 최종적인 룩만 잘 나오면 되는데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잠깐의 라이트 옵션에 대해서 잠깐의 차이는 아놀드 라이트는 인텐시티와 익스포저라는 게 존재를 해요. 사실 뭐 어떤 이 두 개 어떤 거를 조절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떤 수치가 올바른 거고 어떤 수치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건 없고요. 마이너스 90도. 렌더링이 안 걸리고 있는 것 같지? 잠시만요. 렌더링이 빛이 안 보이는 건가? 뭐 이걸 뭐 인텐시티를 올리든 여기 있는 익스포저 값을 올리든 그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두 개 존재하는 이게 프로그램마다 인텐시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익스포저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놀드는 두 개 다 이렇게 독특하게 있는데 익스포저 값들은 아마 저희 3D 작업자는 이 익스포저 값으로 사실 되게 안 쓰는 사람들인데 이제 실제 촬영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감독님들 그런 분들은 이게 밸류 EB 밸류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 밸류 값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1스탑, 2스탑 낮춰달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
그게 보통 익스포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차이는 인텐시티는 익스포저 값은 제곱으로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제곱의 값 빛의 양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밝은 건가? 여기 탑 쪽에서 얘를 잠깐 지우죠. 똑같은 라이트를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근데 그 이미지 보이시나요? 이 라이팅 렌더링 거는 게 보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의 인텐시티 값은 만약에 이게 16? 16의 값은 이거의 익스포저 값이 4? 아니다 2가 돼야 되나? 4죠. 4가 되면 그러니까 익스포저 값이 4면 2의 4승이잖아요. 그러면 인텐시티의 16과 같은 빛의 밸류를 가지고요. 이게 보시면 찍어보면 예를 들어서 픽셀에서 보시면 이제 RGB 수치가 0.82 여기도 0.082 비슷한 수치의 값을 가지잖아요. 이게 그냥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텐시티의 제곱. 그래서 인텐시티가 16일 때 익스포저는 2의 4제곱, 2의 4승. 만약에 이게 익스포저가 8의 값이라면 인텐시티는 2의 8승. 그래서 2, 4, 8, 8, 20, 256 가시면 이제 2의 8승 하시면 똑같이 라이트의 밸류 값을 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수치상의 차이일 뿐 어떤 걸 사용하셔든 아니면 이걸 쓰고 이것도 같이 쓰든 크게 차이는 없어요. 두 개가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0, 2 일단 지우도록 하죠. 밑에 있는 옵션들은 쿼드는 이제 이 라이트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고요. 쿼드 그리고 실린더는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데 이것도 요즘에 형광등 이런 거 할 때 이런 모양으로 되게 많이 라이팅을 쳐요. 디스크는 똑같이 동그랗게 나오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스프레드 값은 퍼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거 쉽게 설명하자면 빛의 뭐라고 해야 되지? 퍼짐? 여기 이 라이트에서 생성되는 퍼짐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잠깐만 라이트 하나 만들자. 잠시만 포그를 하나 잠깐 만들게요. 인베리먼트에서 했을 때 라이트에서 이 스프레드 이렇게 약간 빔처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라이트에서 이건 로컬 라이트니까 이 라이트에서 생성되는 이 주변으로 이 라이트 이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진 않겠죠? 요거에 대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스팟라이트 점점 안 쓰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가 여기 옵션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에어리어 라이트에 그래서 요것들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이즈 관련된 그런 것들 그리고 러프니스 라운드니스는 이걸 동그랗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부분 이것도 사실 디스크 모양 선택한 거랑 별 차이는 없거든요. 왜 따로 소프트 엣지는 이제 엣지 라이트의 엣지 주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요. 이제 샘플은 말 그대로 올릴수록 렌더 타임은 늘어나지만 이제 더 깔끔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옵션들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대부분 기본 1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이즈가 많다 싶으면 많이 높여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도 역시 섀도우 관련돼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섀도우 덴시티나 컬러 조절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똑같이 비지빌리티도 아까
마야 라이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있는 거고요.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기초 웨비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웨비나라서 이게 조금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사실 이제 뭐 좀 그렇죠. 이 웨비나를 듣기에는 많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좀 그렇죠. 그래서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렌더 레이어 조금 렌더 옵션이랑 렌더 레이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얘를 잠깐 이 마야 말고 다른 마야를 사용할게요. 꺼진 거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렌더 레이어는 이렇게 여기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렌더 탭에 있는 이 레이어인데 사실 이게 저희도 또 올드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또 옛날 방식이에요. 이걸 또 레거시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 렌더 레이어 방식을. 이게 사실 옛날 사람이기도 한데 쉽게 바꾸는 게 힘든 이유가 사실 저희는 개인 작업자들이 아니잖아요. 개인 작업자는 사실 그냥 바꾸고 새로운 기능 나오면 쉽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 일하다 보면 이 회사라는 곳은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해서 쉽게 바꾸는 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혹시 TD가 한 명이라도 있는 회사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걸 스크립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걸 수정해 줄 수가 없는 회사라면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 때 그 기능을 원래 사용하던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새 버전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크립트를 못 쓴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뭐 저희는 뭐 TD 쪽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꼬이는 경우가 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옛날 방식들을 선호한다기보다는 바꾸기가 힘든 이런 환경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마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레이어 세팅으로 안 돼 있을 건데 요 레이어 세팅 말고 새로 나온 세팅은 그것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일단 바꾸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스크립트인데. 여기 요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윈도우에서 세팅에서 프리퍼런스 들어와 주시면 침침해서 한번 여기 렌더링 탭에 와 주시면 여기 렌더 여기 셋업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새로 까신 분들은 렌더 셋업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닌 저희 같은 올드한 사람들은 여기 레거시 렌더 레이어로 보통 세팅을 하거든요. 위에 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많이 넘어갈 것 같아서 위에 것도 설명을 드려요? 아니면 근데 이게 그 회사를 몇 번 옮겨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옮긴 회사들마다 네, 그 말하는 올드한 버전을 다 쓰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거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렌더 셋업을 써봤었는데 이제 회사 가서 이 렌더 셋업을 써본 적이 없어요. 네, 렌더 셋업을 쓰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서. 맞죠? 왜냐면 이거는 사실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되게 편한 부분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바뀌기를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사실 회사 쪽에서 사실 대부분 이 레거시 렌더 레이어 세팅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이걸 다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일단은 만약에 바꾸신다면 한번 바꾸시고 만약 끄셨다가 다시 켜셔야지 적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렌더 레이어 세팅은 마스터 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제 만들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렌더 레이어를 구분하는 이유가 사실 한 번에 렌더를 걸면 되게 속 편하고 좋잖아요.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보통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거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배경과 캐릭터 이렇게 구분해서 거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뭐 특정 패스별로 이제
컴포팀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특정 패스별로 뽑아줄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레이어 구분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세팅한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스카이 레이어는 이 HDRI 그리고 HDRI 서로 다르게 만든 거고요. 이게 아웃라인에서 보시면 서로 이제 하이드 된 거, 하이드 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요 정도의 차이예요. 원하는 엘리멘트들 집어넣을 수 있고 혹은 뺄 수 있고 그 정도고요. 그래서 뭐 오브젝트 선택해서 우클릭 하셔서 넣거나 빼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오토 오버라이드가 체크돼 있으면 이제 그냥 여기서 하이드 하면 그대로 바로 적용이 돼서 다른 레이어에서는 살아있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마스터에서는 그대로 다 사라져 있고요. 살아있고요. 이 정도 레이어는 사실 이거는 회사마다도 다르고 이걸 개인 작업자들마다 아니면 컴포팀에 요청해서 따라 다 다르게 렌더 세팅을 하는 거라서 그냥 이런 레이어 구분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작업할 때는 사실 쓰시나요? 개인 작업 만약에 하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면은 더 편하려고 쓰죠. 그쵸? 아무래도 개인 작업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음 작업을 생각하면은 나누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개인 작업할 때도 뭐 쓰죠. 저도 쓰기도 하고요. 되게 구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렌더 세팅 이제 다시 가시면 렌더 세팅은 사실 아놀드로 오면서 크게 더더욱 뭐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아까 렌더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을 때 패스트 트레이스는 따로따로 렌더 거는 게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피지컬한 방식이기 때문에 언바이어스드 방식을 채택한 렌더러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숫자들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크게 건드릴 수 있는 파라미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커먼 탭에는 사실 기본적인 마야 세팅이고요. 뭐 파일 포맷 그리고 파일 네임 그리고 레인지들 이제 프레임 레인지들 선택할 수 있고요. 카메라 선택할 수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 이거 해상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필요 없는 옵션들이고 아놀드 렌더 탭에서 아마 가장 많이 만지게 되실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옵션들인데 이제 사실 라이팅 렌더 작업자들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어떻게든 렌더링을 덜 걸리게 하느냐.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 값들을 올리면 렌더링은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이걸 올릴수록 렌더 타임이 늘어나고 그러면 퇴근을 못 하겠죠. 많이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차이에 따른 건데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 원래 몇 값으로 돼 있었더라? 보통 저는 보통 이런 정도의 값을 사용을 해요. 카메라 AA 샘플 값이거든요. 이게 제곱이래. 얘는 이제 곱하기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제곱으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샘플 값들 곱해서 올라와지거든요. 여기 400, 그러니까 250 곱하기 4 하면 25 곱하기 얘 곱하기 2 곱하기 얘 이렇게 하면 여기 값이 올라가지거든요. 디퓨즈 값을 올리면 디퓨즈 이제 카메라 값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디퓨즈 값을 올리면 이제 디퓨즈 값만 이것들을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보통 AOV라고 표현을 해요. 엘리멘탈인데 보통 패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패스들을 추가를 하면 렌더를 걸었을 때 여기에 패스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특정 이제 패스가 뭐 디퓨즈 패스가 노이즈가 많다, 뭐 스펙 패스가 노이즈가 많다라고 했을 때 이 여기 있는 전체의 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올려주면 이제 그쪽 부분에 노이즈가 잡히면서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노이즈가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옵션들을 조절을 해서 내 렌더 타임을 줄이고 내 작업 시간을 줄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렌더는 이거는 거의 뭐 사용하진 않고
필터 보통 있는데 필터는 기본적으로 가우시안으로 되어져 있어요. 뭐 박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렌더 걸었을 때 픽셀에 대한 이제 엣지 부분 그 부분들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뭐 대부분 프로그램이나 아놀드에서 추천하는 거는 가우시안 그리고 블랙맨 해리스라는 이 두 개의 필터 타입을 추천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돼 있으면 요거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사실 크게 볼 게 없고 여기 레이뎁스라는 게 있어요. 요 레이뎁스는 빛의 반사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디퓨즈 이건 디퓨즈라고 쳤을 때 레이뎁스가 1이라면 한 번만 0이라면 한 번만 반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즉 내가 쏜 라이트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전혀 라이트가 이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GI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빛이 사실 한 번 갔다가 빛은 반사를 통해서 밝아져요. 주변 세상들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밝아지지 않죠. 저 값들을 올릴수록 이제 반사되는 게 여기 한 번 갔다가 반사가 한 번 더 되면서 주변이 밝아지고 또 한 번 더 반사가 되면서 주변이 밝아져요. 그런 값들을 조절해주는 값들이에요. 이거는 또 렌더 타임 그리고 노이즈 이런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뭐 많을수록 사실 더 피지컬한 라이팅이 되겠지만 렌더 타임이 올라가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실 뭐 반사의 개수가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스펙 반사인데 0이었을 때는 서로의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블랙으로 되어져 있고 주변 환경 반사만 일어나져 있는데 반사를 올릴수록 서로 반사되는 모습들이 점점 이 블랙 부분들이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3 올라갔을 때 정확히 블랙이 안 보이죠? 여기는 블랙이 있는데 이게 반사의 횟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걸 조절하는 옵션이에요. 이것도 그냥 렌더 타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뭐 사실 저런 스펙이 반사가 많이 될 필요가 없는데 높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이 샘플 값이나 레이디앱스 값이나 일정하게 정해진 수치 값은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퇴근 시간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노이즈와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 퇴근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노이즈 많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으면 컨펌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에 적절하게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 요 것들은 회사에는 세팅이 되어 있는 프리셋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되겠죠? 거의 프로젝트마다 찐 세팅 값은 있다고 보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글로벌한 세팅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이거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꼭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 퇴근 시간 잘 지키고 싶으시면 이거 조절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해보셔야지 이게 내가 이 값을 넣었을 때 뭐 렌더링 빨리 된다, 노이즈 없이 빨리 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적인 부분들은 뭐 모션 블러는 그대로 켜져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요 텍스처 아놀드에서 이 텍스처를 기본적으로 TX 컨버팅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사실 회사 쪽에서는 거의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JPG 이미지나 TIFF 파일 이미지를 넣었을 때 자동적으로 TX 파일로 컨버팅을 해주거든요. 요 TX 파일이라는 포맷은 만약에 4K의 해상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JPG나 TIFF 파일이 TX라는 파일은 1픽셀부터 4096 픽셀까지 픽셀 맞죠? 픽셀. 네. 픽셀까지 다 가지고 있는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맵은 당연히 용량은 더 높겠지만 카메라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멀리 카메라에 정말 조그맣게 나오는데 이 맵 4K 맵을 로딩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맵을 넣었을 때 카메라에 따라서 4K 원래 기본은 4K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민맥스 수치의 값에 따라서 뭐 멀리 카메라 멀리 있기 때문에 뭐 512 정도의 픽셀 값을 가진 텍스처가 로딩이 되면 되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이게 켜져 있으면 텍스처 연결할 때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연결이 다 되고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빠른 게 렌더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한번 컨버팅하면 이게 사실 두 번 컨버팅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텍스처를 한번 해서 컨버팅을 해서 꽂았어요. 그래서 TX를 쓰고 있는데 내가 새로 텍스처를 수정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수정을 한 걸로 연결했을 때 기존에 TX 파일이 있다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한번 지워주시고 다시 연결해 주시는 조금 번거로운 방식이긴 한데 이걸 뭐 회사에서는 어차피 이미 이런 거에 대한 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개인 작업 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시스템 쪽은 뭐 크게 볼 게 없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 뭐 근데 그 윈도우랑 좀 다르네요. 버전이 달라서 그런가? 이게 원래 저 같은 경우는 CPU, GPU를 선택하는 창이 있었는데 요거 맥에는 없습니다. 맥에는 없구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스레드 이거는 뭐 이거 스레드 내 CPU의 스레드를 얼마큼 설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6코어 12스레드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내 스레드가 12스레드 오토로 돼 있으면 12스레드를 다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를 켜놓고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해요. 그럴 때 얘를 켜서 12스레드라면 만약에 한 8스레드 정도로 사용을 잡아놓고 나머지 CPU는 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대의 컴퓨터로 조금 여러 작업을 한 번에 하고 싶을 때 렌더를 걸면서 하고 싶을 때 이거 사용해서 작업해 주시면 조금 렌더 시간은 늦겠지만 이제 다른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OV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패스 이제 이 각각의 패스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입력 그냥 더블 클릭으로 입력해 주시면 그대로 들어와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패스들 이것도 회사마다 뽑는 패스가 다르고 기본적인 패스는 있지만 뭐 컴포팀의 요청에 따라서 원하는 패스들을 뽑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통 패스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절대 안 쓰면 안 될 그거 맞죠? 거의 이게 생기면서 되게 많이 편해진 패스 중에 하나인데 크립토매트라는 패스예요. 여기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었더라 기억이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크립토매트라는 거는 사실 지금은 오브젝트로 했을 때 간단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누크에서 이 알파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따로따로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일일이 따로따로 렌더 레이어를 만들어서 구분을 해주던가 했던 방식이었어요. 근데 요 크립토매트라는 게 생기면서 그냥 한 번 렌더를 걸면 되게 편하게 이제 필요한 부위의 알파 맵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크립토매트는 총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셋 방식과 매트리얼 방식과 오브젝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어셋 방식은 요 각 개별의 어셋에 따라서 이 크립토매트가 설정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매트리얼 방식은 하나의 매트리얼당 이제 알파 맵들이 생성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쉐이더, 셋 쉐이더 하나 그리고 유리 쉐이더 하나 여기에는 뭐 크롬 그레이볼이 있잖아요. 매트리얼은 통째로 다 들어가지는 매트리얼별로 나오는 알파인 거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는 이제 각각 떨어진 오브젝트 이제 각각 떨어진 오브젝트별로 이제 크립토매트가 생성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3개 다 하면 사실 웬만한 따로 이 원하는 이제 알파 부위를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렌더 타임도 길어지고 파일 자체가 무거워지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오브젝트 하나 있는 거는 이거 크립토매트 다 뽑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라이팅 치다 보면 씬들이 늘어나고 환경들 치다 보면 이거 다 있으면 사실 렌더링은 되긴 되는데 누크에서 읽을 때 정말 미친 듯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매트리얼만 하던가 아니면 특히 오브젝트를 가장 많이 빼거든요. 왜냐면 메시 부위들이 되게 많으니까 요거 빼고 렌더를 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부위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옛날처럼 이 크립토매트를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위만 따로 렌더 레이어를 나누던가 아니면 서페이스 쉐이더로 구분을 해서 렌더를 걸어주든가 하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